안녕하세요. 올해 73세인 현수입니다. 저는 4시간 거리에 강원에서 올라왔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하나둘씩 친구들의 임종 소식을 듣고 씁쓸하게 길을 나서야 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고향을 떠나 서울에 자리 잡을 때도 저는 외부로 나간 적이 없었고 너무 먼 거리면 돈이나 붙여주면 됐지 싶었는데 작년에 제 아내가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여기저기 흩어진 고향 친구들이 물정을 오게 되어 고마움을 느꼈고 저도 서울로 먼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불과 작년에 제 아내의 장례식에 와서 저를 위로해주고 슬픔을 나누던 든든한 친구들이 한순간에 떠나버리니 저도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친구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면서 저도 이제 멀지 않음을 느끼고 하루하루 잘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 자신보다 자식들을 더 위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시간들이 부질없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셋이지만 모두 서울로 떠났습니다. 한 놈은 고향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베트남 사람과 결혼해 지금은 베트남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있지만 서울은 너무 멀었습니다. 손주들이 어렸을 때는 명절이나 방학 때 찾아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중학생이 되자 공부 때문에 학원을 다니느라 방학 때도 시간이 없었고 명절에도 차가 막힌다는 이유로 1년에 한 번 얼굴 보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농사 지은 것들을 자식들에게 보내면 전화 한 통씩 받았는데 그럴 때마다 아내와 저는 서로 괜찮다고 위로하며 부질없는 마음을 달래곤 했습니다. 손주들이 어렸을 때는 집안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명절이 되면 손주들은 달려와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르며 안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이 자라면서 이런 장면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학업에 바빠지고 친구들과의 약속이 많아지면서 방학 동안에도 우리를 찾는 일이 드물어졌습니다. 이제는 명절 때도 도로 사정이 나빠 만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연락만 오고 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아내와 저는 자식들에게 농사지은 채소와 과일을 꾸준히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손주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며 기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기쁨도 희미해졌습니다. 전화 한 통화에 감사의 인사를 받으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내와 저는 서로를 위로하며 이런 상황이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섭섭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과 손주들이 우리의 일상을 잊은 듯한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 꾸준히 농사짓고 보살피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아내와 저는 이렇게라도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아내는 자식들을 그리워하며 서울로 올라가 살자고 했습니다. 낳은 자식들 없으면 못 살아. 내가 당신 고향에서 한평생 희생했으니 당신도 내 고향으로 가서 그래줄 수 있는 거잖아. 자식들 다 서울에 있는데 나 혼자서 여기서 무슨 재미로 살아. 서울에 가면 농사 짓는 딸들은 다 어쩌고 농사꾼 자식이 농사 짓고 살아야지 배운 게 농사일인데 서울 가서 뭐 먹고 살 거야? 장사를 하든 뭘 하든 당신과 내가 힘을 합하면 뭐든 할 수 있지 않아? 시어머니도 몸이 안 좋으니 서울병원 잘하는 곳 근처 가서 살면서 자식들 얼굴 몸을 살면 좋을 거잖아. 그러자 영민 아빠. 아내는 원래 태생이 서울이고 다들 아내가 왔을 때 서울 깍쟁이라고 했는데 우연히 여행을 왔다가 저를 만나 인연이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제 고향이 안착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강원이 고향인 저는 여기서 나고 자라서 밖을 나갔던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강원 토박이라 부모 형제들 다 주위에서 농사짓고 살고 서울이랑 인연이 없었는데 뜻밖의 서울 깍쟁이랑 만나서 결혼할 줄은 저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장남이었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제 전통적인 관념 아래 부모 모시고 살면서 부모가 물려준 땅에다 삶의 터전을 만들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똑똑하고 깨인 제 동생들은 감정이 달랐습니다. 시골 총구석에서 하루빨리 빠져나가길 바라면서 다들 서울 꿈의 땅으로 떠났고 여동생들도 죄다 수도권 쪽으로 출가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혼자 끝끝내 부모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 했고 부모님 또한
장남인 저를 기특하게 여겨 땅을 다 불려주고 몸을 위탁했습니다. 아내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오랫동안 자식 셋을 키우며 제 고향에서 농사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아내 친구들이 가끔 휴가차 우리 동네에 들러 아내를 찾아오면 진한 화장과 향수 냄새, 멋들어진 옷차림으로 사모님 냄새를 풍기며 우리 아내를 기죽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보다 뽀얀 피부를 가진 아내였지만 농사일로 인해 얼굴이 검게 타버려 속상해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씩씩하게 다시 일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아내의 속마음을 잘 알고 계셔서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고 평생 좋은 고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아내 친구들이 와서 서로 시어머니 욕을 해도 아내는 절대 거들지 않았고 오히려 시어머니와 잘 지내는 방법을 설명할 정도로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오랫동안 자식 셋을 키우며 제 고향에서 농사 짓고 살았는데 아내 친구들이 가끔 휴가차 우리 동네를 들러 아내에게 찾아오면 진한 화장과 향수 냄새 멋들어진 옷차림으로 사모님 냄새를 하며 우리 안 사람을 기죽게 만들었고 누구보다 뽀얀 설결을 가진 제 아내였는데 농사일에 거무튀튀하게 얼굴이 타버리는 데는 속상해서 울다가도 다음 날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식하게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지만 시골 생활의 고단함은 그녀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서울에서 살았던 시절의 흔적이 남아있어 피부도 하얗고 손도 고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농사일과 집안일에 지쳐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내 친구들이 서울에서 내려와 아내를 찾을 때마다 그녀는 친구들 앞에서 조금이라도 덜 초라해 보이려고 화장도 하고 멋지게 차려입었지만 친구들의 세련된 모습과 비교되며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아내는 얼굴이 햇볕에 타서 거뭇거뭇해질 때마다 속상해하며 울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내도 다음 날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씩씩하게 일어나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그런 모습은 나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녀의 헌신과 노력이 얼마나 큰지 매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삶을 묵묵히 살아가면서도 가족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내의 손은 점점 거칠어지고 얼굴의 주름은 깊어졌지만 나는 그런 아내가 더욱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우리 가족의 중심이었고 그녀의 노력 덕분에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미소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그녀의 내면의 강인함은 어떤 외적인 변화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아내는 서울보다 지금 사는 곳이 공기도 좋고 사람 살기도 좋다며 좋아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리운 자식들에게 가지도 못하고 서울 고향 땅에 다시 살아보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아픔으로 남았습니다. 같이 살던 어머니와 아내를 먼저 보내면서 저는 빠짐없이 와주었던 친구의 조문을 가기 위해 버스 터미널에서 서울 가는 차편을 써놓은 메모를 찾아보았습니다. 가기 전에 자식들 얼굴도 볼 겸 연락을 했습니다. 두 녀석 중 아들은 전화를 받고 다른 전화를 안 받았는데 전화 받은 아들은 마침 손주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기에 얼굴도 좀 볼 겸 시골에서 산 미역이랑 사과만 찍은 후 무사자주를 손에 바리바리 싸면 던지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첫 손주 태어났는데 내가 내들 전화만 주고 직접 가보지도 못했구나. 얼굴 보고 싶은데 혹시 D집 가서 하루 머물다 가도 되냐? 저희 집이에요? 아버지 서울 오세요? 이번에 친구놈 한 명이 먼저 떠나서 조문하러 가기로 했다. 내 할머니랑 엄마까지 번개로 와서 챙겨준 친구라 돈만 챙겨서 보낼 수 없다고. 오늘 와이프가 조리원에서 퇴사한다고 했긴 했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장모님이 오늘인가 내일 산후도우미 대신 와이프 조리해 주신다고 하셔서 이번에 온 김에 손주 한번 보고 가고 싶은데. 보고 가셔야죠. 제가 아내한테 잘 말해볼게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지연이한테도 한번 말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괜히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구나. 아버지가 맨날 서울 오시는 것도 아니고 온 김에 주무시고 가시면 저도 마음이 놓이고 좋죠. 아버지 건강이 늘 걱정이었거든요. 혼자 지내시는데 척척하시죠? 제가 곁에 있으면 챙겨드릴 텐데.
아이고, 마음만으로도 고맙다. 새 애기는 몸 푸른 지 얼마 안 되었을 텐데 괜찮냐? 산모도 아이도 건강해요. 와이프는 애 낳자마자 살 뺀다고 밥도 밥만 먹고 유난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애 낳고 잘 먹어야지. 애 낳느라 기운 다 썼을 텐데 내가 보내준 돈으로 산후보약은 지어줘라. 그렇지 않아도 조리원 퇴소하고 한번 가보려고 했어요. 아내가 고마워했어요. 그럼 혹시 일단 주무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을게요. 이따 연락 주세요. 그러마. 벌써부터 자식들의 불편함이 전해져 오는 것 같아 저는 쓴웃음이 났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저를 맞이하려는 모습에 마음이 놓이기도 했습니다. 동네에 저랑 비슷한 나이의 이웃 사촌이 있는데 그 친구는 서울 간다니까 자식이 대놓고 오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자식들도 그러면 어쩌나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아들은 저를 맞이하겠다 했고 그것이 참 고맙고 제게는 다행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자식들의 불편함이 전해져 왔고 자식들이 불편해하는 만큼 저도 불편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오지 말고 모텔에서 잘 걸 그랬나 싶었지만 그래도 자식들이니 어찌 되었든 얼굴 한번 보고 가고 싶은 마음에 저는 감수하고 가보기로 했습니다. 밤새 기대와 설렘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침이 되자마자 부지런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손주를 볼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리 손주가 얼마나 자랐을까? 아들이나 며느리가 얼마나 변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농장에서 수확한 신선한 오이와 가지, 감자는 이미 택배로 보냈고 손주들에게 줄 자두와 며느리에게 좋은 산 모과를 정성스럽게 챙겼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밝아오자 저는 기운을 내어 출발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도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버스를 타고 터미널에 도착한 후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도중에 한숨 푹 자기도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설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면 아들과 손주들이 반갑게 맞아줄 것을 상상하며 미소가 번졌습니다. 제 손에는 무사 자두와 산모과 그리고 오이와 가지가 든 큰 가방이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줄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이 모든 것을 전달하고 그들의 웃는 얼굴을 보는 상상을 하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지만 가족을 만난다는 생각에 그 모든 것이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자식들과 손주들을 만날 날이 가까워지면서 제 마음은 더욱더 설레었습니다. 분주하게 남녀노소 할 것 없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터미널에 도착한 저는 몇 년 만에 처음 온 서울길이 무척이나 낯설어 어디에서 버스를 타야 할지도 모르겠고 지하철도 어디서 타야 할지 깜깜했습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가며 터미널은 활기차고 복잡했습니다. 각종 안내방송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와 대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짐을 든 여행객들, 출근길의 직장인들, 학교에 가는 학생들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각양각색의 표정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니 서울이 얼마나 다채로운 도시인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다들 핸드폰만 보고 지나가고 있는데 핸드폰 다루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던 터라 저는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버스 정류장을 찾아가려 했지만 낯선 사람들은 쉽게 대답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이를 본 어떤 학생이 다가와 어디까지 가시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앳되어 보이는 게 대학생 같은데 그는 깔끔한 옷차림에 백팩을 메고 있었습니다. 밝은 표정과 친절한 눈빛이 인상적이었고 손에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적어놓은 종이를 보여주니 알겠다고 하며 저를 데리고 버스 정류장까지 갔습니다. 그의 키는 중간 정도였고 얼굴에는 여드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순간 지하철이 공짜라는 것을 기억하고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다. 요새는 버스 정류장이 도로 한가운데 있어 승승 달리는 사이에서 겁이 났는데 여기저기서 어디로 가고 어디서 갈아타야 하는 것들이 많아 복잡했지만 천천히 걸음을 옮겨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인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뜨면서 저는 오랜만에 딸과 통화하게 되었는데 딸의 똑똑하고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서울까지 어쩐 일로 오셨어요? 서울에서 아빠 얼굴 보는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오신 거예요? 그래 녀석아,
지금 막 서울에 도착했다. 이제 병원에 가서 친구 잘 보내고 올 생각이다. 아빠 마음이 좀 그렇다. 근데 요즘 우리 민준이가 시험 기간이라 조금 걱정이긴 한데 오늘 이 녀석이 시험을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구나. 내 집에서 하루 묵으면 안 되겠니? 아, 아빠. 평소 같으면 언제든지 아빠 자고 가셔도 상관없는데 민준이가 3일 내내 시험을 봐서요. 그래서 혹시나 아빠 오시면. 딸이 말끝을 흐리며 중학생 손주 민준이가 시험을 망칠까봐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제게 자식이 중요했듯 딸에게도 자식이 중요한 건 당연한 일이었고 특히 딸은 교육열이 높아서 손주의 시험에 무척 예민한 시기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오늘 기왕 왔으니 둘 중 하나는 보고 싶은 마음에 윤인이한테도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아들과 마찬가지로 딸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 생각에 그만 내려야 할 지하철역을 지나쳐 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압력에 밀려 저는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로 다시 한번 지하철역을 지나쳐야 했습니다. 두 정거장을 지나 겨우 내렸는데 이제 또 지하철을 갈아타야 했습니다. 벌써 기력이 다 빠져 도저히 높은 계단을 올라갈 자신이 없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겨우 갈아탈 곳으로 와서 지하철을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도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아닌데도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 확실히 지방에 비해 인구가 많구나 생각하며 돈 주고도 못 살 것 같은 도시임을 실감했습니다. 온몸이 지쳐가며 이 도시는 나에게 점점 더 부담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서울은 마치 별나라 천지처럼 갈 때마다 건물 간판이며 도로가 빠르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적응하기 힘들어 길눈이 밝은 편임에도 올 때마다 거리를 헤매곤 했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고 빛나는 네온 사인들이 도시를 환하게 밝혀주었습니다. 화려한 쇼핑몰들과 번화한 거리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그 속에서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시의 역동성과 활력이 저를 압도하며 때로는 그 변화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새 딸과 아들 생각은 까맣게 잊고 겨우 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했는데 사람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조객록을 작성하고 준비한 조문금을 넣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제 친구 이름은 양철수였는데 빈소에 들어가니 철수의 부인과 자식들이 저를 알아보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꼭 참았습니다. 분향을 하기 위해 몸을 숙이고 오른손을 왼손에 받친 후 향을 좌우로 흔들고 향로에 꽂은 후 고개를 2번 숙였습니다. 상주인 철수의 큰아들과 맞절을 했습니다. 빈소는 조용하고 엄숙했으며 하얀 국화꽃이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슬픔이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친구의 부인과 자식들을 위로하며 함께 눈물을 나누었습니다. 조문을 마친 후 밖으로 나와 하늘을 보니 어느새 어두워진 저녁 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친구의 기억이 더 생생하게 떠올랐고 그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이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먼 길 오셨을 텐데. 제가 철수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가족분들께 조심스럽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바깥 양반이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내가 안 챙기면 누가 챙기냐고 하셨습니다. 함께 가고픈 중마고 오셨습니다. 그 중마고우께서 와주셨으니 우리 바깥 양반 가는 길 외롭지 않을 겁니다. 철수의 부인은 책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와줘서 고맙다고 인사했고 저는 막역한 사이였던 철수이가 세상을 떠났음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쓰라리고 아팠습니다. 영정사진 속 친구 철수의 환하게 웃는 모습이 가슴에 박혀 금방이라도 제 이름을 부르며 튀어나와 손짓할 것만 같았습니다. 상주와 부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이제 저도 멀지 않았음을 막연하게 느꼈습니다. 장례식장은 침울하고 무거운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요한 음악이 흐르며 사람들의 슬픈 얼굴이 하나둘씩 보였습니다. 조문객들은 검은 옷을 입고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꽃으로 가득한 빈소는 한편으로는 아름답지만 한편으로는 더욱 슬픔을 자아냈습니다. 조문객들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한다며 제공된 육개장이 참 맛있게 느껴졌지만 오랜만에 시장함에도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는 얼굴들인 친구 몇몇이 더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반가워하며 한숨부터 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그리움과 슬픔이 섞여 있었고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지나간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함께 울고 웃으며 지냈던 순간들이 떠오르자 다시 한번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저번에는 영문이 가고 그전에는 황철이가 떠나더니 이번에는 철수이야. 100세 시대라더니 80살까지도 살기가 쉽지 않네. 건강하게 살아야 해. 그냥 사는 건 아무 의미 없어. 우리 누나는 80이 넘었는데 치매에 걸려 자식들도 고통받고 힘들어하는데 그건 진짜 죽지 못해 사는 삶이야. 철수이까지 가니까 왜 이리 마음이 먹먹한지 모르겠구만. 서울 한번 놀러 오라고 거하게 술 한잔 하자며 놀러 오라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만나지도 못하고 가게 될 줄은 몰랐다. 친구들은 저와 철수의 사이가 막역한 줄 알았기에 특히나 제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었고 셋 다 동갑내기였기에 술 한 잔씩 하며 인생의 말로를 달래는 마음은 모두가 같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만에 친구들 얼굴 보면서 그동안 살아왔던 얘기를 반복하며 추억도 곱씹어보고 여러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며 거기에 느낀 삶의 이야기들도 주고받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함께 겪었던 일들, 첫사랑의 추억, 그리고 직장에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며 웃음과 눈물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철수이와 함께했던 여행과 그의 장난스러운 성격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친구들은 서로의 가족 이야기와 요즘 근황도 나누며 각자의 인생에 대한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둘씩 지인들이 떠나니 이제 볼 때 마지막으로 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친구들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며 한 잔씩 더 하고 싶어 했지만 저는 이제 자식들에게 가서 얼굴을 봐야 했기에 더 이상 마시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그런지 무릎이 고장난 듯 어려웠습니다. 오래전부터 좋지 않던 무릎이 최근 들어 통증이 더 심해진 것이었는데 근처 병원에 다니며 가끔씩 주사를 맞아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움직일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따금씩 무릎이 부어오르기도 해서 걷기가 힘들었고 특히 날씨가 굳을 때는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오랜 시간 앉아 있다 일어나면 통증이 더 극심해져서 걸음을 옮기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이참에 서울에 온 김에 돌아가도 맞아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네 며칠 묵으면서 차라리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검사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무릎이 툭 하면 고장나고 시원찮으니 얼마 전에 큰 병원에 가보라는 소리를 들었던 터라 치료를 받을까 싶었지만 워낙 서울의 큰 병원은 사람이 줄을 잇는 곳이고 예약 없으면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알았던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식네 하루 머무는 것도 배가 될 텐데 자식들 불편하게 하면서 제 몸 챙길 염치는 없었습니다. 빈소에서 나온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아들에게 전화를 해볼까, 딸에게 전화를 해볼까 고민했습니다. 둘 다 바쁠 것 같아 선뜻 전화를 걸기 어려웠습니다. 자식들에게 건네줄 자두와 미역을 손에 들고 얼른 전해주고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결국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아들은 금방 전화를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저 지금 회사라서 메시지로 주소 보낼 테니까 택시 타고 가세요. 며느리는 괜찮냐? 몰라요. 연락을 안 받아요. 뭐 괜찮겠죠. 이사 간 집에 처음 오시는 건데 시아버지가 오신다는데 뭘 하겠어요. 그래, 그럼 너 퇴근은 언제 하냐? 집에 도착하면 7시 좀 넘을 것 같아요. 가면 아마 아내도 조리원에서 돌아와 있을 거예요. 내가 가면 며느리가 당황할 수 있으니 그냥 너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마. 천천히 일 보고 와라. 그럼 근처에 카페 있으니까 거기 계세요. 제가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저는 아들이 보내준 주소를 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잘 되어 있지만 복잡했고 눈이 침침해서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택시를 타기로 했습니다. 마침 큰 백화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출산을 했으니 미역 외에도 손주를 위한 선물을 하고 싶어 백화점에 들어갔습니다.
무엇을 고를지 몰라 여자 판매원에게 손주가 태어났다고 하며 파란색으로 옷 두어 벌을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포장할 때 예쁜 아기 옷과 장난감, 모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격이 상당히 비쌌습니다. 옛날에 딸의 손주를 위해 옷을 보낼 때도 비쌌지만 이렇게까지 비싸지는 않았는데 물가가 너무 올라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으려고 아내와 함께 모은 돈으로 아껴 생활하고 있는데 그 돈이 생활비로 금방 다 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만 쉬어도 돈이 든다는 말을 실감하게 되었지만 손주를 위한 선물만큼은 아끼지 않고 샀습니다. 비록 가격이 비싸고 제 형편도 그다지 넉넉하지 않았지만 손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서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택시를 타면 바가지 요금이 나올까봐 걱정했지만 아들의 집을 찾아가기 위해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에게 메모지를 보여주며 이곳으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가면서 한두 마디 나누려 했지만 서울 택시기사도 무뚝뚝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꾹꾹벅 졸다가 다 왔다는 기사 말을 듣고 내렸습니다. 아들이 사는 아파트 앞에 도착해 올려다보니 그래도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할 때 많이 보태주지 못했지만 둘이서 알뜰하게 결혼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아들이 서울에서 이렇게 자리 잡고 살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들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 같이 들어가려 했지만 손주에게 선물한 걸 빨리 주고 싶어서 주소를 물어물어 찾아가 배를 눌렀습니다. 아직 며느리는 오지 않은 듯했고 주변을 어슬렁거리다 마침 공원이 있어 잠시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잠이 오지 않아 아들이 준 쿠폰은 나중에 다시 아들에게 쓰라고 주기로 했고 저는 공원 그늘에서 후덥지근한 날씨를 피하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참을만 했는데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날씨였습니다. 태양은 머리 위에서 이글거렸고 공기는 후덥지근해서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발령되어 밖에 나가지 말라는 안전 메시지가 떴지만 밥보다 비싼 커피를 안 마시고 오는 게 아까워서 끝까지 에어컨이 가동된 카페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들에게 연락이 왔고 곧이어 며느리의 전화가 왔습니다. 반갑게 전화를 받았고 며느리가 지금 집에 도착했으니 오라고 했습니다. 강렬한 더위 속에서 도로는 마치 녹아내릴 것처럼 보였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땀이 비 오듯이 흐르며 옷은 몸에 달라붙어 불쾌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아이스크림을 파는 가게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손주를 볼 생각에 싱글벙글하며 양손에 손주 옷 2벌과 산모용 미역을 들고 아들의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배를 누르자 며느리가 아닌 안사돈이 저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돈.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금 저도 애랑 막 들어왔는데 에어컨 틀었으니 시원할 겁니다. 며느리도 불편한 판국에 안사돈이 있으니 더 불편했습니다. 아들이 도저히 회사를 빠질 수가 없어서 조리원 태손 아래 안사돈이 동행해서 운전해주고 며느리가 손주를 안고 데려왔습니다. 안사돈은 아직 60대라 그런지 팔팔하고 젊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 얼굴에 주름 없이 팽팽했고 자기를 잘 가꿀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아내가 안사돈과 상견례를 하면서 봤는데 자기도 시골로 시집을 보지 말고 서울로 시집 갔으면 관리 잘하고 살았을 거라는 이제는 다시 듣지 못할 불만이 생각났습니다. 손주는 우유를 먹고 잠이 든 상태였고 이쁜 것 누굴 닮았나 보자 했지만 아직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누굴 닮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엄마 아빠의 예쁜 구석을 닮아 못하게 웃고 있는데 안사돈이 제게 시원한 주스를 건넸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제 딸이 몸조리 때문에 많이 움직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제가 할 테니 불편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안사돈은 한두 번 온 것이 아닌데 집 어디에 뭐가 있는지 척척 알고 있었고 별로 먼 거리에 사는 게 아니라 자주 딸의 집에 오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시댁과는 달리 자식들을 제대로 독립시키려면 멀리 떨어져 사는 게 맞는 줄 알았는데 나이가 지나고 의지할 곳이 없다 보니 자식들 옆에 사는 게 제일 부럽긴 했습니다. 저는 집 구경을 했는데 참 깔끔하고 예뻤습니다. 집이 아늑하고 좋다. 우리 며느리가 깔끔해서 집도 예쁘게 꾸며놓고 사는구나.
요새 아파트 인테리어가 워낙 잘 돼서 다들 예쁘게 꾸며놓고 살아요. 평생 마당 있는 주택에서 산 제 집과 너무나도 다른 느낌의 예쁜 집이었습니다. 거실에는 큰 창문을 통해 햇살이 들어와 밝고 환한 분위기를 자아냈고 고급스러운 가구와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부엌은 최신식 가전제품들로 가득 차 있었고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침실 역시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꾸며져 있었으며 벽에 걸린 그림과 화분들이 집안을 더욱 생기 있게 만들었습니다. 하다못해 화장실까지 예뻐서 제가 볼일 보기가 미안할 정도였습니다. 화장실은 세련된 타일과 고급스러운 세면대로 꾸며져 있었고 향기로운 비누와 수건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손을 씻고 나오니 안사돈과 며느리가 뭔가 쑥덕쑥덕 의논하는가 보더니 며느리가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소파에 좀 앉아 계세요. 중국 음식 시켰는데 괜찮으시죠? 그렇지 않아도 아까 전에 조문 가서 육개장을 먹는 둥 마는 둥 해서 배가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하며 머쓱하게 있다가 손주한테 가서 요리조리 뜯어보았습니다. 며느리와는 어색한 사이였고 안사돈과는 더 불편한 사이였기에 아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안사돈이 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돈, 그런데 혹시 어디서 한잔 하시고 오셨어요? 약간 술 냄새가 나서. 제가 아까 다녀와서 거기서 권해서 한두 잔 하고 왔습니다. 많이 마시지 않았어요. 조문을 다녀오셨어요? 조문 다녀오시고 바로 오신 거예요? 안사돈은 짐짓 놀라며 깊게 한숨을 쉬었고 손주를 안고 안방에 들어가 눕히고 나왔습니다. 손주를 보고 있는데 제 눈앞에서 데려가니 당황하고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사돈은 살짝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조문 갔다 오면 귀신 붙어서 온다 해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기는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물론 미신이기는 하지만 굳이 안 좋은 걸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안사돈은 성당을 다니고 종교가 있는데도 그런 말을 제게 하는 게 우스웠지만 예민할 수도 있는 문제 같아서 손주도 제 마음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입이 말라 물을 들이키고 있는데 집안을 뒤덮는 공기가 별로 좋지 않았고 며느리는 아까 안사돈이 손주를 데리고 들어간 뒤 따라 들어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괜히 제 행동이 문제가 되었나 싶어서 미안한 마음에 가져온 자두와 산 모양 미역, 손주 옷 2벌을 내밀었는데 안사돈이 고맙다고 하며 받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손주 옷을 보고는 뭘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왔냐며 인터넷에서 치수 작은 것은 싸게 파는데 차라리 돈으로 주시지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도 아니고 안사돈이 자꾸 제 행동에 간섭하니 저도 마음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저는 괜히 자고 간다 해서 며느리에게 부담을 준 것 같아서 좀 그렇더라고요. 도착한 배달 음식이 왔는데 짜장면, 짬뽕, 볶음밥 이렇게 골고루 3개가 왔습니다. 저는 제일 만만한 짜장면을 택해서 먹고 며느리는 볶음밥, 안사돈은 짬뽕을 먹었는데 밥을 먹는 동안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조용해서 체할 것만 같았습니다. 아까 육개장도 잘 안 넘어가더니 짜장면도 먹고서 소화가 안 되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다 남기고 말았습니다. 아까워서 음식은 웬만하면 남기지 않는 편인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왜 이렇게 안 오는지 싶어 시계만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눈치를 보다가 슬쩍 말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아버님을 모신다고 해서 좀 놀랐어요. 오늘 저희 엄마도 오신다고 했던 거 알고 있었거든요. 나도 갑작스럽게 친구 때문에 서울에 왔다가 들르게 되었다. 괜히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뭐 미안해 하실 건 아닌데 주무시고 가시려고 오신 건지 몰랐어요. 그냥 오신다고만 해서 오셨다 가시는 줄 알았거든요. 며느리는 제게 대놓고 불편하다는 듯 왜 굳이 자려고 하냐는 말을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이 정도면 돌려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싫다는 티를 내는 거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사돈도 말리지 않고 부엌에서 제가 가져온 자두를 씻고 있었습니다. 두 모녀가 지금 나를 앞에 두고 뭐 하는 건가? 내가 내 아들 집에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나 싶어서 저도 말했습니다. 안사돈은 가끔 여기서 주무시는 것 같던데 내가 와서 많이 불편하냐?
내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걸 그랬구나. 마음이 답답하고 속상했습니다. 안사돈도 별말 없이 제 행동을 지켜보고 있으니 서러움과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순간 내가 정말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요, 아버님. 사실은 제가 조리원에 있을 때 내내 열이 나고 설사를 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아버님이 술까지 마신 상태로 제 아이 보시려고 하니 제가 좀 예민해지네요.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해요. 제 말이 비꼬는 것처럼 들렸는지 며느리의 표정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안사돈이 여긴 이 산후조리 도와주러 얼마나 머물다 가냐 물었더니 한 달 정도 있다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한 달 동안 처가 눈치 보고 살 텐데 나는 고작 하루 자고 간다는 걸로 며느리 불편할까봐 안절부절 못하던 제 태도가 스스로 한심하게 느껴지면서 속이 상했습니다. 술 마시고 온 건 예민할 수 있는 문제긴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손주를 안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보기만 한 거거든요. 만약 안았으면 아주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생각에 저는 더욱더 스스로가 불쌍하고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왜 내가 내 아들 집에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손주를 보러 와서 이렇게 서러운 마음을 안고 돌아가야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와 안사돈의 무심함이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안사돈이 편하게 드나드는 상황이라면 나의 방문을 가지고 며느리가 굳이 이렇게 이야기를 꺼낼 필요가 없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안사돈도 괜히 눈치가 보였던 건지 제가 가져온 자두를 며느리와 저에게 하나씩 건네주며 맛있고 달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아들이 허겁지겁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느새 시간을 보니 7시가 넘어가 있었고 제게는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자 눈물이 남큼 반가웠습니다. 아들은 장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옷을 갈아입으러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뒤이어 며느리와 안사돈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옷을 몇 번이나 갈아입는지 제법 시간이 오래 지체되었습니다. 저는 우두커니 앉아있는데 바늘 방석에 앉아있는 만큼 불편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돌아온 순간 마치 보물을 찾은 것처럼 기쁘고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의 서러움과 불편함이 잠시 잊혀지고 아들의 존재만으로도 마음이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딸에게 가고 싶었지만 딸은 손주가 다음날 시험이라 제가 오는 것을 난감해했으니 전화 걸어 말을 붙이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돌아온 덕분에 조금은 마음이 놓이면서 이제는 집안의 걱정이 덜어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곧이어 아들이 안방에서 나왔고 뒤이어 며느리와 안사돈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마치 아들에게 지시를 받은 듯해 보여서 아들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요. 오늘 공교롭게도 안사람과 장모님이 같이 계셔서 아버지 주무시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럼 지금 이 시간에 나더러 나가라는 소리야. 제가 차 있으니까 지연이한테 전화해서 그쪽으로 바래다 드릴게요. 지연이네 집, 저희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아까만 해도 얘기가 잘 통하는 것 같더구먼. 왜 며느리랑 안사돈이 내가 자는 것에 대해 불편해하시냐? 기껏 여기까지 왔는데 비싼 택시비까지 들여서 아들 얼굴, 손주 얼굴 보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집까지 들려놓고 며느리와 안사돈의 말들로 저를 내쫓는 게 참으로 너무했습니다. 아들은 제 얘기에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짐을 들어주며 지연이네 집에 바래다 주겠다는 얘기만 몇 번 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는 모양새가 참으로 기가 막혀 저는 제 발로 가겠다고 했고 아들은 그래도 미안했는지 끝까지 제 뒤를 쫓아오며 화를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게 아버지, 조문 같다는 말씀은 왜 하셨어요? 술은 또 왜 마시고요? 안사람이나 장모님은 그런 거 찝찝해하는 사람들이라서 굳이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아버지 병원 정기검진 다녀와서 주무시고 간다고 말했는데 네가 그럼 나랑 말을 맞추던지 너도 말 한마디 없이 며느리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네,
알았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아버지가 술 냄새만 풍기지 않았더라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암튼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고 지연이한테 전화해봤는데 민준이 때문에 곤란하다고 말했다더라고요. 그래도 자식인데 오신 아버지를 내쫓게 하겠어요? 너는 자식인데도 장모님과 내 안 사람 때문에 나를 집에서 내쫓지 않냐?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괜히 아들까지 등지고 싶지는 않았기에 저는 아들이 딸의 집에 데려가 주는 대로 아무 소리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의 집 사이는 1시간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퇴근하고 바로 저를 딸의 집에 데려다 주느라 운전을 해서 그런지 녹초가 되어 보였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육아도 반반다고 해서 퇴근한 남편이랑 같이 한다던데 신생아가 밤새 울 텐데 그래도 장모님이 있으니 우리 아들이 더 피곤하지 않게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다음에는 꼭 저희 집에서 모실게요. 집사람이나 장모님도 막 예민하신 분들은 아닌데 아무래도 아기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무쪼록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신경 쓰지 말거라. 퇴근하고 날 또 지연이네 데려왔으니 네가 제일 피곤하겠구나. 갈 때도 운전 조심해서 가고 커피 쿠폰은 다시 너한테로 보냈다. 나이 들어 커피 마시면 가뜩이나 잠 못 자는데 더 못 자서 마음만 받지 마. 저는 아들에게 씁쓸하게 말하고 뒤돌아섰고 아들은 제가 가는 뒷모습을 지켜보는 듯 하다가 제가 들어가고 나서 그제야 차를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도 난감한 게 느껴져 아들 책임으로 돌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며느리와 안 사돈이 내심 괘씸했지만 그것도 제가 조문 갔다 오고 술 냄새 풍기는 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딸네 집도 한번 보고 가고 싶긴 했는데 잘 되었다 생각하려고 노력했고 딸의 집 벨을 눌렀습니다. 직접 딸이 나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손가락을 입에 대며 얼른 나왔습니다. 아빠, 미안해서 어쩌지? 아까 오빠한테 전화를 받기는 했는데 민준이가 진짜 내일 중요한 시험이거든. 내신이 간당간당해서 이번 시험 못 보면 가고 싶은 고등학교에 못 갈 수도 있어서 오늘은 그냥 택시 타고 가셔서 터미널 앞에 있는 모텔에 머물러. 그래야 내일 가기도 좋지. 터미널 앞에 모텔이 많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예약하면 또 아빠 거기 찾다가 시간 다 보낼 것 같아서 그냥 다시 택시 타고 터미널 가서 괜찮은 곳으로 들어가 주무세요. 내가 돈을 넣어줄게. 딸은 그렇게 말한 뒤 흰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들의 집에 이어서 딸의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옆집 이웃 사촌이 서울에 있는 아들 만나러 갔다가 모텔에서 잤다는 말이 떠오르면서 나도 같은 신세가 됐구나 싶으면서도 일부러 모텔을 잡아준다는 딸의 말에 요즘 사람들은 다 이런가 싶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지금은 옛날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처량한 신세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때를 잘못 맞춰 갔구나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아들도 딸도 다 자기 자식들 생각하느라 그런 건데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내리사랑은 어쩔 수 없는 본능이었기에 저도 부모인지라 누구보다 그 심정을 알기에 섭섭해하지 않고 묵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꾸만 입이 쓴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딸이 쥐어준 봉투를 꽉 움켜쥐며 9시쯤 된 시간을 보았습니다. 이리저리 치이다 결국은 쉴 곳을 찾지 못한 채로 저는 터미널로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자식들 집에서 자고 간다 하지 말고 바로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탈 걸 그랬나 봅니다. 그러면 자식에게 실망스러운 모습 보이지도 않을 테고 서운함이 들지도 않을 텐데 뒤늦게 후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점점 몸이 피곤해져서 어디서든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주변을 둘러봐도 역 주변이라 그런지 괜찮아 보이는 숙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딸이 봉투를 쥐어주면서 보낼 때 일부러 호강하라며 돈을 주었지만 좋은 숙소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텔 주변에는 여기저기 담배 피는 사람들과 남녀가 왔다 갔다 거리고 있어 별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골목들은 어두컴컴해서 무섭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길거리에 불빛이 거의 없어서 사람들의 얼굴조차 잘 보이지 않았고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더욱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길 모퉁이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간간히 들리는 발소리가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폐쇄된 가게와 버려진 건물들이 눈에 띄었고 거리를 지나는 몇몇 사람들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에서는 피서 기분을 느낄 만한 좋은 숙소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안전한 곳을 찾고 싶었지만 이 어두운 거리를 계속 걷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길거리는 더욱 적막해지고 그 적막함 속에서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도저히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아 저는 터미널로 들어갔고 의자가 줄지어 있는 곳에 앉아 사람들과 함께 TV를 보는 것이 더 마음이 놓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 사람 한 사람씩 떠나 드문드문하게 남게 되었는데 남은 사람들은 공교롭게도 다 제 또래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피곤에 지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고 일부는 고개를 숙인 채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옷차림은 저와 비슷하게 소박했고 모두가 오랜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주름진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작은 가방을 꼭 껴안고 있었고 다른 몇몇은 지팡이에 의지한 채 힘겹게 앉아 있었습니다. 왠지 다 제 처지와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처음 본 사람인데도 동질감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들이 서로 다르겠지만 이 순간만큼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자니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에 조금 위안이 되었습니다. 모처럼 아들, 딸 보러 온다고 하면서도 내심 기대했던 오늘이었는데 혼덩그러니 터미널 앞에서 밤을 지새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오순도순 아들 집에서 손주도 보고 하룻밤 잘 보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몸이 피곤한데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맨날 바쁘고 분주한 터미널이었는데 차가 하나둘씩 끊기면서 점점 고요한 정막이 휩싸였습니다. 그때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괜히 울컥해서 받을까 말까 망설였지만 그래도 생각해서 봉투까지 쥐어준 딸이라 받았습니다. 생각해보니 봉투에 얼마가 들어있는지도 몰랐는데 안을 살펴보니 20만 원가량 들어있었습니다. 아빠, 호텔에 잘 들어갔어요. 연락 없어서 걱정돼서 전화해봤어요. 민준이는 시험 공부 잘하고 잠들었냐? 아니, 알뜰지도 하고 있어요. 아마 오늘 밤새야 할 것 같아요. 저 녀석 때문에 아빠가 간만에 서울 왔는데 못 모신 것 같아 마음이 좀 그랬어요. 됐어. 원래 애비보다는 자식이 더 중요한 법이지. 더구나 넌 애민이 더 그렇지 않겠냐. 오빠도 그래요. 그냥 장모님도 계시면 아빠 하루 자는 게 뭐 어떻다고 그걸 안 된다고 해? 조문 갔다가 약주 한잔 하고 올 수도 있지. 그걸 뭐 유난 떨면서 시아버지를 내쫓을 일이에요. 그만해라. 너 마음도 무슨 마음인 줄 알겠으니 그냥 내가 때를 잘못 맞춰왔다 싶다. 다음부터는 애시당초 너희들 불편하게 말고 바로 돌아가마. 전화 끊는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기도 해서 딸과의 전화를 끊었고 그렇게 끊긴 전화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터미널 안에서 TV를 보다가 졸다가를 반복하며 이윽고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정신이 들어 일어나 보니 벌써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잠들었더니 목이 뻣뻣해져서 아팠고 여기저기 쑤시는 곳이 많았습니다. 특히 허리와 어깨는 마치 바위에 눌린 듯한 통증이 있었고 다리도 저려서 움직이기 힘들었습니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전신에 퍼져나갔고 지친 몸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고 가지고 다니는 양치질 세트로 이를 닦은 뒤 버스 티켓을 끊고 버스를 기다렸다가 타고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내릴 때 버스 기사가 저더러 많이 피곤하셨나 보더라며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괜히 같이 가는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고향에 도착한 후 익숙한 풍경과 공기를 마시니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마치 긴 여정을 마친 후의 안도감처럼 몸의 통증도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반나절 동안 내내 자며 피곤을 풀었고 일어났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긴장이 풀리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밥을 지어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이렇게 배가 고프고 기운이 없었는데도 슬픔과 서운함 때문에 그것조차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집에 있으면 더 잡생각이 나올 것 같아 밥을 먹고 동네 한 바퀴 돌려고 나갔는데 그때 얼굴이 익은 이웃사촌을 만났습니다. 자식들 만나러 갔다가 모텔에서 자고 왔다는 그 양반 말이지요. 골목가게 앞 벤치에 둘이 앉아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똑같이 속상한 일을 겪었다 하니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아주 맹랑하다니까. 나도 얼떨떨해서 당했는데 뒤돌아보니 괘씸하더라고. 아니, 요새 유행이야? 자식네 집에 가서 하룻밤 자는 게 그렇게 부담이고 짐이냐고. 불편하다지 않습니까? 그때 형님 말 들었을 때 세상에 저런 불효 자식들이 있나 속으로 욕했는데 제가 겪어보니 서운함을 알겠더라고요. 요즘 세대들은 서로 안 불편하고 부모한테 호텔 잡아주고 그런다던데 나는 솔직히 듣도 보도 못한 일이야. 애들 보러 서울 갈 때마다 애들 집에서 자고 왔는데 그게 꼴 보기 싫었던 건지 모텔에서 자라고 하더라고. 정이 다 뚝 떨어지더라고. 아니, 시골에서 올라온 늙은 부모를 그렇게 대할 수가 있어? 내가 며느리를 미워하는 게 아닌데 솔직히 아들만 살았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까? 보나마나 며느리가 그러자고 한 게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안사동까지 있으니 축이 척척 잘 맞았던 거지. 만약에 내가 서울 갔을 때 내 아들이 나한테 곧단 수작 부리면 그때는 나도 가만 안 있으려고. 아무리 사정이 있어도 부모에 대한 예의가 있고 성의가 있는 거지. 내가 처음엔 못 모르고 당했지만 두 번째는 내 아주 뒤집어 놓을 거야. 형님 나이가 있는데 그럴 기회가 또 오겠어요? 형님이나 나나 다 잊어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자식들 안 보고 사는 게 제일 덜 속 썩는 일이니. 대신 다음번에 나도 내 마음 속상했던 것처럼 자식들도 알아야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렇게 이웃 형님과 감정을 도란도란 나누면서 혈육보다 가까운 이웃이 훨씬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같은 처지의 감정을 공감하며 이웃 사촌이나 나나 둘 다 자식들에게 상처받지 않기로 하고 이를 악물고 살았는데 공교롭게도 제 마음을 자식에게 똑같이 느끼게 할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아들이랑 딸이 이번에는 웬일로 명절을 맞이해서 직접 찾아왔더라고요. 보통은 여행을 가거나 길이 막혀 안부 인사만 하고 용돈만 붙여주곤 했는데 이번에는 저번 일이 있어서였던 건지 웬일로 아들과 딸이 동시에 저를 찾아온다고 미리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아들, 딸이 온다고 해서 특별히 뭐 해놓지 않았고 그저 어린 손주가 오니 집안만 깨끗하게 청소해서 환경만 깔끔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우리 집에 도착해서 들어오는데 명절인데도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는 것을 보자 순간 쎄한 기운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우리가 왔는데 뭐 음식 같은 거 안 했어? 우리가 멀리서 와서 좀 시장한데. 배달 음식 시키려고 중국 음식 괜찮지? 요새는 명절 때 며느리들이 음식하기 싫어서 중국 음식 많이 시켜 먹는다 하더라. 나는 며느리보다도 더 나이 들어 힘이 없어서 그냥 시키려고. 그러자 며느리가 저 서울에 왔을 때 중국 음식 배달 시켜 먹었던 것이 기억이 났는지 저도 모르게 주저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맞아요. 요새 젊은 분이나 연세 드신 분이나 중국 음식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탕수육도 있네요. 우리 맛있게 먹어요. 배달 음식을 늘어놓고 온 가족이 명절 음식 대신으로 먹게 되었고 저는 카드를 아들 내외에게 건네며 니들이 먹었으니 알아서 계산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뭔가 달라진 것을 느낀 자식들의 당황함이 눈에 보였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있어서인지 섣불리 말을 꺼내지도 못하고 그저 중간중간 제 비위를 맞추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선물이라며 건강보조식품을 내밀었습니다. 아버님, 이거 저희 어머니께서 힘들게 구하신 거라고 명절 선물로 드린다고 하셨어요. 부디 잘 드시고 더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말이 전처럼 가깝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그런 사건을 겪고 나니 며느리도 안사돈도 곱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 사람이 간사한 게 그 당시에는 제가 너무 상처받아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려 했는데 제가 돌려줄 입장이 되니 더욱더 선명하게 기억이 되면서 그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며 가슴이 아팠지만 그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대신 아이들에게 그때의 제 감정을 느끼게 해주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제 잘 시간이 다가오자 자식들에게 제 심경을 느껴줄 기회는 더 분명하게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온 가족이 모여서 거실에서 나란히 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숙소 안 잡았어요. 또 여기가 한옥 마을 쪽이라 관광지라서 숙소값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숙소값 아까워서 우리 집에 온 거냐? 정 숙소값이 신경 쓰이면 너희들도 역 앞이나 터미널 앞으로 가거라. 호텔, 모텔이 쏟아지더구나. 나도 집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니들이 오니 불편하기 짝이 없구나. 그러자 눈치 빠른 딸이 상황을 금방 파악하고 모두가 있는 데서 한마디 했습니다. 아빠, 설마 유치하게 똑같이 대갚아 주려는 거야? 그때는 우리도 어쩔 수 없었잖아. 새언니 몸 푼 상태라 안 사돈 어르신이 와 있었고 나도 민준이 시험 때문에 안 된다고 애시당초 얘기를 했었는데 무작정 찾아온 건 아빠잖아. 그래도 난 아빠 편하게 지내라고 호텔값도 넉넉하게 넣어놨는데 이렇게 우리 내쫓는 거야. 네가 그때 준 봉투 그대로 가져가라. 안에 20만 원 들었더라. 니들이 지금 나 신경 쓰여서 간만에 명절날 모인 게 고마우면 이제는 안 그래도 된다. 나도 서울 갈 일 앞으로 없을 것 같고 니들도 여행할 거 아니면 지방 올 일이 그닥 많지 않을 테니 가끔 전화로 사는 소식만 주고받고 각자 알아서 살자꾸나. 요즘 부모는 자식들한테 간섭하지 않는 게 더 편하지 않겠냐? 내가 편한 대로 흐름을 만들어 주었으니 각자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편하게 하자꾸나. 시골 깡촌의 터미널이나 역 앞에 있는 숙소들 상태 뻔하지. 아빠는 그때 혼자였잖아. 지금 우린 애들도 있는데 심지어 오빠네는 아직 애기인데 어떻게 그런 숙소에 묵냐고. 아빠 마음 알겠으니까 이번만 잘 재워주고 다음번에는 아빠 마음대로 해요. 너무하잖아요, 정말. 너무해? 너 나한테 터미널 앞 모텔 가라 있을 때 그런 소리 안 했다. 우리 시골 터미널 모텔 상태나 서울 한 모텔 상태나 크게 다르진 않던데 너랑 내 자식들 그런 후미진 곳에 못 잤다면서 어떻게 늙은 애비를 그곳에서 잘라고 할 수가 있냐. 그때는 진짜 어쩔 수가 없었다니까. 아무튼 그래서 아빠도 지금 자식들 사정으로 못 자게 했다고. 아빠도 지금 집에서 안 재워주겠단 거야? 그래, 니들이나 불편했던 나도 니들 불편하다. 서로 불편하게 하지 말자고. 나도 앞으로 니들 식대로, 니들 방식대로 살란다. 서울 간다고 해도 다시 니들에게 연락 안 할 테니 니들도 여기 오면 연락하지 말고 알아서 놀다 가라. 아들, 딸 내외는 제 말을 듣고 하나둘 다시 짐을 싸기 시작했고 기껏 자식들 생각해서 왔는데 아버지가 뒷북치고 난리라며 너무한다고 원망스러운 소리를 했지만 저는 동요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을 보내고 한동안 제법 오랫동안 자식들과 사이를 회복하지 못하고 대면대면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서울에 사는 동생 자식인 조카의 결혼식에 가게 되었는데 웬만하면 움직이지 않는 저였지만 이번에는 잘 차려입고 축하해 주러 다녀왔습니다. 제가 자식들에게 밤에 쫓겨나 터미널에서 밤을 보냈다는 소식은 친척들에게도 다 퍼지게 되었고 그야말로 아들, 딸들의 평판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특히나 며느리는 가는 곳마다 친척들에게 잔소리를 들어야만 했고 아들, 딸 역시 잔소리에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후회가 가득했으며 친척들의 비난은 그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뒤늦게 죄송했던 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와서 집에 와서 주무시고 가라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하며 동생네 집에서 자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아주 가끔 서울에 올 때마다 동생에게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은 돈을 좀 쓰더라도 서울의 좋은 호텔에서 하룻밤 묵고 가게 되었는데 요즘 호텔들이 정말 좋고 괜찮았지만 역시나 지내보니 이곳도 제게 맞지 않는 옷처럼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예 서울로 발길을 안 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제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라고도 생각하고 또 이렇게 느끼게 해준 것에 대해 유치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그날을 떠올리면 서운한 마음은 말로 다 표현 못하고
비참하고 속상하며 무너지는 듯한 자식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자식에 대한 실망감은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자책감으로 나타나고, 이게 순환이 되어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앞으로는 자식들과 거리를 두며 사는 것이 맞다고 큰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기대기보다는 스스로의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식들과의 거리를 적절히 두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노년의 평화와 행복을 위한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긴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무더운 여름날 제 또래분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